SK텔레콤이 해킹 사태 대응에 나섰지만 수습은 요원해 보입니다.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지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점유율도 흔들릴 위기죠. 네,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2월 기준 휴대폰 회선 2,497만여 개를 보유하면서 총 4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KT의 29.9%나 LG U+의 26.3%보다 많아서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는데요. 신규 가입자가 정체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이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 사태로 점유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대두된 겁니다. 해킹 사태가 알려진 지난 22일 이후 일주일간 9만여 명이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는데요. 유심 교체가 시작된 28일부터 이틀간 7만 명이 갈아타면서 이탈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다른 통신사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도 심해지고 있는데 만약 위약금 면제가 공식화되면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SKT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거셌는데요. SKT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함이 이유인 만큼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예, 지금 보면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법무법인 세 곳의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또 이번 해킹 사태로 유심 수급 대란이 벌어지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유심 하나를 15만 원에 판다는 글까지 올라와서 논란입니다. 이에 결국 중고 플랫폼들은 유심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SKT 유심의 중고 거래가 막힌다고요? 네, 번개장터는 어제부터 SKT의 일부 유심 상품 등록과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SKT 대리점에서 이번에 무상으로 받은 유심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통되지 않은 유심이 제한 대상입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7,700원짜리 SKT 유심 한 장을 15만 원에 파는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자 삭제 조치됐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신규 유심 카드의 개인 간 거래는 제재 사유가 아니지만 개통된 선불 유심이나 중고 유심의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 사태의 파장이 유통업계에도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신세계그룹은 유통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그제부터 통합 아이디 가입 등 본인 인증 시 SKT와 SKT 알뜰폰 인증을 제한했습니다. 이어 롯데그룹도 어제부터 통합 아이디를 사용 중인 24개 계열사와 49개 채널에서 SKT 관련 본인 인증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신세계와 롯데의 통합 아이디 회원수는 각각 2천만 명,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주요 유통기업들이 선제적인 보안 조치로 SKT 인증을 제한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 일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 초 비인가자가 사내 그룹웨어 서버에 접근해서 그룹사와 일부 협력사 임직원 정보를 탐지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유출에 대해 임직원 일부 개인정보라며 기술과 신차 개발 등에 대한 정보 자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에서 이틀 연속으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접속이나 주문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부터 구매 과정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쿠팡 측은 주문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창을 띄웠는데요. 결제 오류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쿠팡 오류는 그제도 발생했는데요. 주문 내역과 취소, 반품 등을 처리하는 마이 쿠팡 페이지에 오전 한때 접속이 안 된 겁니다. 쿠팡 측은 통상적인 서비스 개선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쿠팡은 새벽 배송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비자들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마이 쿠팡 오류와 관련해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물건을 다시 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눌러도 접속이 안 된다. 그리고 주문 내역을 볼 수 없다는 등 이용자들 불만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결제 오류와 관련해서도 내일 먹을 것을 주문해야 하는데 주문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쿠팡에서 밤 12시 전까지 주문해야 다음 날 새벽에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결제 오류가 밤늦게 발생한 만큼 상당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피즈 신청원입니다. 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서 불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 원래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일부 회사들에 AI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일임형 시범 사업에 열어줬는데요. 이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른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안까지 금융당국에 제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런 승부수를 던진 곳이 어딘가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난달 18일 로보 어드바이저 RA 서비스 플랫폼인 M로보 출시에 앞서 금융당국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에셋은 타사와 달리 일임형 퇴직연금 알고리즘을 100% 자체 개발했는데요. 알고리즘 개발 회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타사들과는 달리 미래에셋은 고객에게 더 경쟁력 있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본 사업에 들어갈 땐 이 점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는 혁신사업자 테스트베드만 운영하고 있어서 공정거래법상 타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자산운용과 보수 전쟁을 벌여온 미래에셋이 시장 선점을 위해 승부수를 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도입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큰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4,051억 원 순증액됐고 은행은 4,611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자체가 치열한 경쟁에 비해 수익률은 또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수익률 제고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확대에, 고용부는 기금형 도입에 각각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7일 시행한 퇴직연금 일임형 서비스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 수준까지 1년 안에 올라올 경우 굳이 혁신금융기간 2+2년, 즉 총 4년을 채우지 않고도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는 필요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수출은 4월까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대미 수출은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4월 수출은 그래도 선방했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설 명절 효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2월부터는 꾸준히 플러스 성장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계속돼 우려가 컸음에도 이처럼 수출 실적이 견조한 것은 수출 효자 업종인 반도체 덕입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 상승한 117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4월 기록으로는 가장 좋았습니다. 디램 가격이 1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부터 25%의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의 경우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 감소한 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세 타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1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석유 제품과 2차 전지,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수입이 533억 달러로 2.7% 줄면서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대미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9억 달러 감소한 45억 달러에 그치면서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16년 만에 성사된 해외 원전 수출인데다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최종 계약일은 언젠가요? 네, 체코 정부는 오는 7일 프라하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성사된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인데요.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의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단일 건설 사업으로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업비가 26조 원에 달합니다. 오는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수원은 이번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함정기술 대우건설 등과 설계 시공 기자재 조달 관련 후속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고요? 네, 체코 정부가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해당 사업에서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인데요. 앞서 한수원은 체코 테멜린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제안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테멜린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돼 추가 계약을 따낼 경우 한국 원전의 체코 수출 규모는 총 4기로 늘어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70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를 하거나 불법 중개를 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 사례들이 적발됐습니까?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공인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 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등 다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파는 편법 증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매도인인 부모는 매수인인 자녀에게 서울 수제 아파트를 약 17억 원에 팔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동일 평수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해 30%가량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밖에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시세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 행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의심 거래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요? 네, 거래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인데요.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새에 약 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주택거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나요? 네, 오늘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3월 말보다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5조 원대 초중반이라 월말 신용대출 상환분이 반영돼도 증가 규모는 5조 원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2월 4조 2천억 원에서 3월 4천억 원으로 줄었는데 최근 한 달인 4월에 5조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금리 하락과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빅2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은행권의 증가폭이 컸다고요? 네, 5대 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 3,253억 원으로 전달보다 3조 7,742억 원 많았습니다. 지난해 9월 5조 6천억 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1월까지는 줄었던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4조 9천억 원 불었는데요. 3월에는 2조 4,936억 원 줄어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투자 수요 부진 등이 거론됐지만 한 달 만에 약 5조 원 가까이 다시 늘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악성 미분양도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수도권 외 지역에 다 지어놨는데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15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매입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매입 계획보다 많은 신청이 몰렸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매입 신청이 얼마나 됐나요? 네, LH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총 58개 건설사가 3,536가구에 달하는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3,000가구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783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경북 564가구, 경남 531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에서 25,117가구로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일단 신청만 받은 건데 그럼 실제 매입 주택은 언제쯤 결정되나요? 네, LH는 이번 달부터 신청주택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6월에는 매입 적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매도 희망 가격이 LH 매입 상한가를 넘어서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 상한가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의 83%로 산정되고 미분양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률이 반영됩니다. 이후에는 하자 점검 등을 거쳐 7월쯤 매입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입된 주택은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매물로 공급됩니다. 다만 LH 매입 물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당장 지방 부동산 침체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총수였던 이명희 총괄 회장이 자녀들에게 보유 지분 모두를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정용진 회장과 정유견 회장이 사업을 분리해서 각자 그룹을 맡는 계열 분리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어머니의 지분 정리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그렇습니다. 정용진, 정유경 두 회장은 이미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최대 주주인데요. 이번에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승계를 공고히 한 셈입니다. 이명희 총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10%씩을 모두 넘기면서 두 회장 모두 3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를 비롯한 식품과 이커머스 등 유통사업을,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과 패션, 면세점 등을 나누어 운영하게 됩니다. 두 그룹 사이에 남아있는 회사로는 SSG닷컴이 있습니다. 이마트가 절반 가까운 지분을, 신세계가 24%가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지분을 어느 한쪽이 완전히 줄여야 법적 의미의 계열 분리 조건이 달성됩니다. 그런데 두 회장이 어머니의 지분을 받는 과정이 각자 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었고 정유경 회장은 증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증여가 부담이 훨씬 덜한데요. 그런데도 앞서 정용진 회장이 지분 매매를 결정한 데 대해서 이마트 측은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경 회장이 지배하는 백화점 측은 증여 방식 선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역시 독립 책임 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12시간에 걸쳐 우리 기업 총수들과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 동안 짧지만 꽉 찬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자정을 넘겨서 출국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고요? 네, 트럼프 주니어와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은 신세계 계열 호텔인 조선 팰리스 내 보안구역에서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간에 걸쳐 재계 10위에서 30위권 내 그룹뿐 아니라 일부 중견기업 총수 20여 명과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특히 한화그룹은 오너 3형제가 함께 어제 오전 조선 팰리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화는 방산부터 조선, 태양광까지 미국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조지아주의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인수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 총수들도 만났다고요? 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어제 오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 현지에 20여 개 생산시설을 만드는 등 CJ는 현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뉴욕 공장을 인수해 국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4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건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먼저 1분기 미국 경제가 얼마나 뒷걸음질 쳤나요? 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인 0.4%도 크게 밑돌았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후퇴한 건 코로나19가 득세했던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1분기 1.6%, 2분기와 3분기 3% 초반대, 그리고 4분기에 2% 중반대로 성장 흐름을 이어오던 미국이 고꾸라진 겁니다. 이번 역성장의 결정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관세 문제겠죠? 네, 지난 2월과 3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대중국 관세에 이어 지난달 자동차 관세와 나라별 상호 관세를 앞두고 기업들이 사전 재고 확보 차원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마이너스 성장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실제 미국 1분기 수출은 1.8% 늘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41.3%나 늘었는데요. 미국의 3월 상품 무역 적자는 한 달 전보다 9.6% 불어난 1,620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미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무역 적자가 늘어 순수출이 줄면서 GDP에서 5%포인트가량을 깎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파급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관세 공포에 고용과 소비 심리도 꺾이고 있는데요. 미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달 구인 건수는 719만 2천 건으로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또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5달째 내려가며 지난달에 전달보다 7.9포인트 낮은 86을 기록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안한 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많게는 2만 원 넘게 낮아졌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5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7만 6,500원으로 지난달보다 2만 2,500원 인하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유류 할증료 부과 기준이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2차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유상증자 배경과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정정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규모나 방식 등 주요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사업을 매각하지 않고 키우기로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유럽연합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며 6조 원 규모 그린바이오 사업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